안녕하세요. 짜바리 경제학입니다. 가끔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왜 이름이 짜바리 경제학이냐고. 그래서 관련된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. 뭐 저희 나름대로 B급, 뭐 가짜, 뭐 이런 식으로 의미로 짜바리 경제학 이렇게 졌는데, 그 짜바리의 반대말을 하나 골라보라 그러면 아마 명품. 오늘 명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명품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먼저 명품의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겠죠. 제가 쭉 사전들 쭉 찾아보고 그러니까 명품의 정의는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의 제품, 뭐 이 정도로 정의하는 게 가장 간단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아시는 뭐 가방으로 뭐 샤넬백, 에르메스, 또 뭐 자동차는 뭐 있죠, 뭐 벤틀리 뭐 이런 거, 뭐 그런 것들이 명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럼 명품이냐, 이게 진짜 명품이냐, 혹은 다른 말로 좀 약간 비하한다면 사치품, 뭐 사치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돈이 남으니까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, 사는 거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경제학에서 명품으로 인한 과시 효과를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이 베블런, 소스타인 베블런이라는 사람인데,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이민자였습니다. 노르웨이 출신의 이민자여서 미국에서 농장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, 이 경제학이라는 거에 굉장히 삐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. 그래서 너 한번 걸리기만 해라. 너 잘못된 거 하나 있으면 가만히 안 둔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는데, 이 베블런 효과를 이제 뭐 사치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우기 쉽게, 베블로니까 사치한다,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쉽게 좀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존의 경제학 수요 그래프를, 수요 곡선을 이렇게 보면은, 그죠? 뭐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수요 곡선이 참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이제 처음 경제학하는 분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, 아니 이렇게 쭉 그어놓고 왜 수요 곡선이라 그러냐, 이건 수요 직선 아니냐, 이 얘기 있습니다. 그리고 왜 여기 떨어져 있냐, 이렇게 붙여 있으면 안 되냐, 여기 왜 떨어져 있냐, 이런 얘기인데, 그걸 제가 오늘 좀 간단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아니고, 말 그대로 좀 이렇게, 잠깐만요. 실제로 이런 곡선 형태로 그려지거든요. 왜 그러냐면, 이 가격이 비쌀 때는 사는 수요량이 적죠.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격이 싸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.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수요에 달려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수요량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.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, 요 소득이나 임금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데, 이 부분을, 여기가 0, 그리고 여기가 100이라고 하면, 딱 가운데 지점 있죠. 여기가 그럼 얼마일까요? 가운데 지점이 50이죠. 이 50인 지점에 여기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, 이 값을 중위값이라고 그래요. 중간에 위치한 값이다,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중위값이 갖는 의미가 뭐냐고 보면은, 자, 이 50인 지점이 중위값이거든요. 이 중위값. 근데 이 파란색 그래프는 뭔가요? 이거는 평균이죠. 산술 평균. 그러면은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면은 100의 평균이라면 5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실질적으로 임금이나 소득은 가운데 있는 50%인 사람은 이 정도 가격을 갖는데, 이게 지금 이 금액이 한 2018년 기준 243만 원인가 그 정도 돼요. 근데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요 평균 값은 348만 원이에요. 그럼 요 거리만큼의 갭이 발생하죠. 이런 걸 평균의 함정이라고 그러거든요.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쭉 내려올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수요를 많이 하는 거예요.
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면서 된다는 의미는 여기 있는 소득 여기 분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격이 낮아질수록 많은 소비 혜택을 뭐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, 그리고 이게 왜 0이랑 안 붙어 있냐, 왜 떨어져 있냐, 이거는 이 가격이 0인 거는 재화로서의 가치가 의미가 없죠. 분석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. 가격이 0인 재화는 뭐 쓰레기일 수도 있고 쓰레기가 아니지만 뭐 시장에서 형성되지 않는 거잖아요. 가격이 없으면. 그래서 가격이 0인 거는 이렇게 수요 곡선에서 그리지 않습니다. 이렇게 되는 거고, 이 수요 곡선이 곡선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. 탄력성.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공도 고무공이 있고 뭐 이렇게 골프공이 있고 야구공이 있고 다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공마다 탄성이 다르잖아요. 튕겨나가는, 같은 압력을 주더라도. 그런 것처럼 이 수요 곡선에서도 그런 그 탄력성이 있거든요. 수요에 세 가지 그 조건이 있습니다. 수요를 할 때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. 내가 편의점 가서 이걸 살라 그랬어요. 이걸 딱 살라 그랬는데, 이 지우개를 살라 그랬는데, 딱 가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? 이거 얼마인지 확인하잖아요. 아, 이거 얼마예요? 두 번째, 얼마라고 얘기하면 나 얼마 있지? 왜냐면 이게 가격이 너무 쏘면 안 되잖아요. 세 번째, 비싸. 그럼 어떻게 돼요? 뭐 다른 건 없어요? 뭐 이렇게 되는 거지. 이거를 갖다가 아니, 얼마예요가 가격. 그리고 나 얼마 있지는 소득이에요. 소득. 나의 소득. 세 번째, 다른 거 뭐 없어요? 그럼 대체성, 대체재. 이거를 갖고 수요를 전반적으로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는 각 세 가지 요인의 외부의 충격. 그 결국 뭐겠어요? 수요의 가격 탄력성. 가격은 가격 충격. 그러니까 가격이 뭐 조금 올랐어, 좀 떨어졌어. 거기에 따라 그 사람들이 구매하는 양이 달라지겠죠. 이제 그런 거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, 그리고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구매하는 재화가 좀 달라지겠죠. 그러면 이제 그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고,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건 너무 비싸, 나랑 안 맞는데, 그러면 뭐 대체성에 따라서 대체재의 가격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보는 그 대체 탄력성,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수요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가격, 소득, 대체재 유무, 이게 이제 그 수요 곡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,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그 사치재 관련된 얘기잖아요. 아까 베블러는 뭐라 그랬냐면은, 가격이 비싼데 아니 수요량이 늘어나지 않냐, 사치재면. 그럼 이 수요의 법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시비를 건 거죠. 예, 근데 이제 베블러는 가격이라는 가격을 보고서는 사치재가 경제학적 이론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, 지금 현재 경제학에서는 사치재에 관련돼서는 뭘로 사치재냐 아니냐 판단하냐면, 아까 얘기했던 가격, 소득, 대체성 유무 중에서 그 소득에 관련된 걸로 이 얘기를 합니다. 뭐 아까 사치재 얘기 나오고 뭐 그런 정상재, 뭐 열등재 얘기 나왔는데, 얘기 나온 김에 이 대체재, 보완재, 독립재에 대한 얘기도 좀 한번 해볼까 해요, 세트로. 그래서 대체재라는 거 뭔지 아시죠? 이제 느낌상 아는데, 그럼 대체재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, 이 대체 탄력성이라는 것에 이 0보다 크면, 그러니까 대체하는 그 탄력 능력이 0보다 크면 이건 대체재다. 응? 그럼 0보다 작으면은 보완재다. 그리고 거의 0이면은 뭐 상관없는 독립재다, 이런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 청소기의 가격 변화율 분의 삼성 청소기의 수요량 변화율, 이게 상관이 있을까요, 없을까요? 뭐 있을 것 같아요. 있을 것 같죠? 그죠? 이렇게 나누면은 뭐 LG 청소기를 만약에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올렸어요. 근데 그럼 10% 올라간 거잖아요. 근데 삼성 청소기의 동일한 가격이, 수요량이 뭐 100대 팔리던 게 뭐 120대로 팔렸어요. 그럼 이거 20% 올라간 거잖아요. 그죠? 그럼 10분의 20이니까 탄력성이 2가 되면서, 그러면 LG 청소기와 삼성 청소기는 대체재의 관계에 있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술 대신 맥주를 먹으면 대체재이고, 술의 안주로 맥주를 먹으면 보완재의 관계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대체재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.
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대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얘기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대체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명품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경제학에서 명품을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베블론 효과하고 이 그 소득 탄력성에서의 그 사치제 요 정도로 이제 가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런데 뭐 용두삼이 아니냐 처음에 뭐 명품에 대해서 뭐 장황하게 멋지게 뭐 에르메스 얘기도 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라는 분들이 지금 계실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 명품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다 그러더라고요. 왜 더 비쌀까?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어떤 문화적인 중심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고 그거에 대한 과시욕이 이제 있는 거죠. 그리고 좀 과시욕이 비뚤어진 형태 뭐 이런 거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5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산 거를 어디 SNS에 올리는 거 하고 내가 500만 원을 갖고 뭐 기부를 했다라는 두 가지 사진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어디에 더 관심이 많은 게 좋은 걸까요? 글쎄요. 저는 같은 금액을 기부한 게 훨씬 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야, 너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는 문화가 형성이 되면 지금처럼 뭐 샤넬백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니까 뭐 백화점 오픈런이라고 하나요? 이렇게 막 알죠? 문짝이 열심히 막 뛰어가서 네. 근데 저는 딱 그 모습을 보면서 야, 이미 오픈런을 하는 순간 저건 명품이 아니다. 진짜 저건 명품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제가 그 호텔 뷔페 이런 데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왜 안 좋아하냐면 맛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엄청 비싸요. 지금도 뭐 그 신라 호텔 뭐 이런 데 가면 뭐 17만 원 하고 이럽니다. 근데 그게 야, 가면은 사람들 돗대기 시장처럼 아니 1인당 17만 원씩 내고 밥 먹는 사람이 저런 분위기 속에서 저기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저기 17만 원짜리 값어치가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거든요. 그래서 그 순간 저거는 17만 원짜리 가치가 없는 식사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듯이 그 오픈런도 전 좀 같은 생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저 정도로 가는 거면 그러니까 저렇게 가면은 이제 자기 과시욕을 위해서 명품을 사려고 하는데 뭐 그럴수록 재벌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샤넬백 이런 거 안 하고 다닐 것 같아요. 왠지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가방의 값어치가 과시욕인데 과시를 하기에 너무 좀 저렴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최고 소비 돈 많은 부유층들은 그 판에서 떠나게 된다. 또 그런 것도 있어요. 왜 같은 뭐 샤넬백 뭐 A 제품인데 어느 C 백화점, D 백화점의 가격이 다르냐 이런 얘기를 이제 물어보는 궁금증도 있는데 이거는 샤넬이라는 곳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공수하는 게 아니잖아요. 중간에 그 유통업체가 있죠. 그 샤넬을 잘 아는 그 유통업체 있고 그 해외 기타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러면은 가격이 다 달라요. 그러니까 어떤 유통업체가 들어가서 그거를 가격이 따오느냐에 따라서 같은 모델이어도 우리나라에서 중간에 또 관세 붙고 뭐 하면은 가격이 다 달라져서 다 이제 그 같은 제품이어도 백화점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명품의 경제학 얘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